네, 안녕하세요. 모빌리티 하이스토리 100강 온라인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작물의 모빌리티와 저작권, 두 번째 강의, 기술 발달과 저작물의 모빌리티에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강의를 맡은 정영미라고 합니다. 네, 저작권 제도는 어떻게 시작됐을까 하고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발명한 것이 전 세계의 문명을 바꿔놓았죠. 르네상스가 일어났고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저작권 역시 이 인쇄술의 발달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인쇄술이 발달됨으로 인하여 그 당시에 많은 서적들이 이제 새로운 서적들이 이제 인쇄되어서 대중들에게 보급되기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그 당시에는 기존의 로만 캐톨릭 안에 있었던 어떤 그 절대 군주들이 새로운 종교 개혁으로 인하여 나타난 새로운 사상들, 그리고 당시에 만연하기 시작했던 개인주의 사상이라던가 인본주의 사상들, 이런 것들이 사실 통치에 굉장히 곤란한 서적들이 이제 많이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러한 차원에서 유럽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그 새로운 서적이나 사상들이 퍼지는 걸 매우 두려워하기 시작하면서 출판 특허 제도라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가 정해진 업자들만 출판을 할 수 있는 특별한 그런 권리를 주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출판물에 대해서 사전 검열을 해서 이제 국가가 인정하는 그러한 출판물만 유통시키도록 하는 그러한 제도가 시작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자유주의 사상, 그리고 자연권 사상, 이런 것들이 이제 만연하게 되고 개인주의 사상, 이런 것들이 퍼져나가는데, 그중에서 특별히 그 저작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사상은 뭐냐면 존 로크가 말했던 그 사람들이 자신의 육체를 소유하고 있다. 그런데 그 육체를 소유하고 있는데 그 육체에서 나오는 노동이나 그 열매를 자신의 걸로 소유하는 건 너무나 정당하다. 따라서 육체와 정신을 자연권으로 보유하고 있는 어떠한 작가가 그 자신의 육체와 정신을 사용해서 만든 그 소산물은 그 개인의 사유물이 되는 것이 맞다라는 주장을 하게 된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러한 로크의 사상은 저작권법 안에 있는 노동이론이라고 하는 그 이론으로 발전하게 돼요. 즉 저작자의 어떤 노력의 소산이다, 노동이다. 물론 이 노동이론이 전부는 아닙니다. 노동이론을 통해서 만들어진 저작물 말고도 사실 단순히 노동만 한다고 가치가 있나요? 하고 의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러한 경우에 저작물이 진정으로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가라는 유인 이론이라는 것도 사실은 나오기는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존 로크가 제시해 놓은 이러한 어떤 그 자연권 사상들이 이제 실제로 저작권에 대한 어떤 개념을 완성하는 데 도움을 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면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야? 라고 여길지 모르지만 그 이전에 중세 시대의 1000년 동안 개인의 창작이나 어떤 저술이나 학문 사상이 개인의 것이 아니라 신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인정하던 그런 많은 유럽의 전통을 생각해 보면 이 당시에 로크의 이러한 개념들은 아주 혁명적인 사상이었고, 이것이 저작권이라고 하는 그러한 권리를 탄생시킨 사상적 배경이 된다고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영국에서 처음 N 여왕법이라는 것이 만들어졌고요. 그 당시에 그 많은 사람들의 어떤 반발로 출판 특허 제도가 문제가 있다. 그리고 허락받은 그 인쇄업자들만의 그 인쇄물만 말고도 해적판들이 막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많은 불법적인 복제물들이 돌아다니면서 이 어떤 인쇄 시장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지는 찰나에 이제 영국에서는 N 여왕법을 제정해서 그 저작자의 배타적인 출판 권리를 14년으로 제한을 하고요. 그리고 저작자가 생존하면 그 다시 14년 동안 그 기간을 연장해주는 그러한 형태, 그리고 저작물을 등록하고 납본을 해야 된다. 그리고 해적 출판물은 제재하겠다라고 하는 초기에 어떠한 짤막한 법률이 탄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사실 그 아까 말했던 이 저작권법 같은 경우, 그 N여왕법 같은 경우에는 그 저작자가 그 출판을 한다라는 어떤 출판적인 권리를 제한하는 것일 뿐이지, 사실은 요 출판에 대한 것만 국한된 것으로 생각하면 저작물은 출판이 전부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프랑스에서 이 저작물이 실제로 극장 안에서 공연되는 형태, 저작물이 실제로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형태에 대한 권리를 도입을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선생님이 사진으로 가져온 건 당시에 굉장히 앙시eng 레짐의 중심에 있었던 그 코메디 프랑세즈를 가져왔습니다.
사실 그 선생님이 최근에 연구한 거에 따르면 이 코메디 프랑세즈를 중심으로 저작 인격권까지도 도입이 됐다라는 연구가 나와 있어요. 그 정도로 당시의 문화와 어떤 사람들의 어떤 그 언론과 정치와 어떤 귀족 문화 그리고 예술 그거의 중심지가 코메디 프랑세즈였거든요. 거기서 어쨌든 그 공연을 하기 위한 권리가 도입되기 시작하면서 점차로 프랑스 저작권법은 저술가, 작가, 화가, 저작물 그런 사람들에 대한 독점권을 주기 시작하고요. 작곡가, 조형미술가를 저작자로 하는 법률이 생겨나고 그 다음 복제권을 양도하는 것에 대한 법률이라던가 것들이 생겨납니다. 자, 추구권에 관한 법률도 생겨나는데 이 추구권이라는 말 좀 생소하지 하시죠? 추구권이라는 건 뭐냐면 그 저작물을 한번 누구에게 팔았을 때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가격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미술 저작물 같은 경우에 최초의 피카소의 저작물을 누구에게 판매했는데 지금 수백 년이 지나고 나면 그 금액이 계속 올라가죠. 하지만 그 늘어난 금액에 대해서 저작자나 혹은 그 자손들이 아무런 이익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당대의 훌륭한 예술을 하기 위해서 가난하게 살았는데 그리고 그 예술품을 누군가에게 판매해서 계속 금액은 올라가는데 재산의 가치가 늘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그거에 대한 혜택을 후손들이 맛보지 못한다면 저작물을 창작하는 창작자의 의욕을 꺾을 수 있는 일이 많겠죠. 자, 그래서 그렇게 훌륭한 화가들이라든지 작가들이 많은 프랑스를 중심으로 해서 추구권이라는 게 최초로 도입이 됩니다. 물론 이 추구권은 우리나라에는 아직 도입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사실 이 추구권이라고 하는 건 그 저작물을 재공매하는 그 수익을 가져온다라는 차원에서 의미 있는 법률이고 전 세계적으로도 의미 있게 논의되고 있는 그러한 권리들입니다. 점차로 미국, 독일, 유럽 전체적으로 저작권법을 차례로 정식적인 법률로 인정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 저작물에 대한 중요성, 소유권에 대한 개념들이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 각 나라마다 저작권법이 다 개정은 되지만 문제는 이것이 다른 나라로 그냥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해적 출판물들이 막 성행하게 되고 그것이 또 역으로 본국으로 수입해서 원 금액보다 싸게 팔리기도 하고 이게 너무나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제 안 되겠다. 이게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하겠다 하는 논의를 하기 시작했는데 유명한 빅토르 위고가 중심이 돼가지고 이러한 유럽의 작가들을 모아서 국제적인 협약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빅토르 위고를 중심으로 한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그 베른 협약이라고 하는 국제 그 저작권법의 탄생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오늘날에는요 저작권 관련 국제 협약들이 다양하게 존재를 하는데 세계 저작권 협약 이거는 이제 예전에 뭐냐면 선생님이 앞에 강의에서 저작권은 무방식주의로 권리가 생성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바로 베른 협약의 가장 큰 원칙인데 등록을 하지 않아도 저작권이 생성된다라는 이러한 개념과 다르게 세계 저작권 협약 같은 경우에는 미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저작자 표시를 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었어요. 여러분 흔히 저작물에 보면 그 동그라미 안에 C 표시된 거 많이 보셨죠? 그게 바로 이 세계 저작권 협약에서 방식주의를 채택했었던 그러한 나라들이 그 사용했던 기호거든요. 그래서 오늘날은 굉장히 관습적으로 동그라미 안에 C가 표시가 되어 있으면 이건 저작권자가 뭔가 표시를 하는 것이구나. 뭐 출판 연도라든가 뭐 복제하면 안 된다거나 진정한 권리자 정보를 주는 걸로 이제 뭐 관습화되어 있긴 한데요. 그러한 표시랑 상관없이 오늘날은 저작물은 창작과 동시에 저작권이 생성된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이 로마 협약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 저작 인접권에 해당하는 권리를 보호하는 국제적인 협약이에요. 저작 인접권에 해당하는 것은 실현과 방송과 음반이 있는데 이 실현, 방송, 음반이라고 하는 건 저작물을 유통하고 또 그 해석하고 하는데 그 저작물이 사람들에게 잘 보급되도록 하는 것에 기여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자, 그러한 것들도 사실 보호를 받을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특히 오늘날과 같은 엔터테인먼트 문화 산업이 발달하는 시대에 더더욱 그렇죠. 그러한 차원에서 이 로마 협약은 국제적으로 그러한 것을 규율하는 그러한 협약이라는 걸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실현 음반 조약 역시 이제 오늘날 음악의 유통, 음반의 유통에 기여하기 위해서 그게 국가 한두 개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 유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제협약을 하고 있다는 점이고요. 선생님이 여기다 미처 기입하지 못했는데 트립스 협정이라는 게 있어요. 트립스 협정이라는 건 뭐냐면 WTO에 가입한 그 국가들은 그 트립스라는 협정을 다 해야만 하는데
그 트립스 협정은 한마디로 말해서 지적재산권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지적재산권 말고 상품을 유통하는 데에 있어서도 지적재산권이 같이 연계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국제적인 무역 안에 지적재산권에 관련된 조항도 함께 넣어서 그것을 협의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은 트립스 협정도 전 세계적으로 그 WTO에 가입한 국가들은 다 의무적으로 협약에 들어가 있다라는 점이고 우리나라도 물론 들어가 있습니다. 국제 협약에 관련된 내용 더 많이 있지만 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찾아보기로 하고요. 이 정도 간단하게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기술의 발달은 그 저작권의 보호와 그리고 저작권의 보호 범위, 무엇이 저작물인가 하는 의문들을 계속 양산하면서 그 보호 범위를 확장시켜 온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인류가 사진을 처음 발명했을 때 도대체 이 사진이 예술이야? 사실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거를 복사한 거에 불과한 거 아니야? 이게 왜 예술이지? 창작이지? 의문을 가졌습니다. 처음으로 그것이 문제가 됐던 사례가 있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은요. 극작가 오스카 와일드의 초상화예요. 오스카 와일드는 이제 영국 사람이었는데 사실 흑백이지만 되게 잘생겼죠. 이 사람 유럽이나 혹은 미국 등지를 돌아다니면서 강연도 많이 하고요. 굉장히 팬이 많았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한마디로 그때 미국에 이 사람 이런 사진을 초상화 사진을 85,000장인가 이렇게 찍어가지고 배포를 했다고 해요. 이제 문제가 되었던 거죠. 그러면서 과연 사진이 창작이냐라는 이제 논의가 됐지만 중요한 것은 사진은 있는 그대로 사실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이 사진을 촬영한 사람이 배경을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피사체의 어떤 구도라던가 자세, 포즈, 표정, 색감, 빛 조절 이런 것들이 다 창작성이다라는 기준들이 마련되기 시작했고 사진은 이제 보호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영화도 마찬가지예요. 영화가 처음 나왔을 때 에디슨이 발명을 했죠. 그러면서 계속 이 영상기는 계속 발전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미국에서 이런 것들을 보호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영화도요. 그 당시에 나왔을 때는 제7의 예술이다. 이게 도대체 기계적인 조작으로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지 과연 예술이냐? 이것도 당시엔 의문이 있었어요. 물론 오늘날 영화를 예술이 아니라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하지만 새로운 기술이 나올 때마다 매번 의문을 던집니다. 이게 과연 창작이야? 보호를 해줘야 돼? 이걸 독점해야 돼? 라는 의문을 냈지만요. 하지만 그 당시에 에디슨이 이 영사기를 처음 발명했을 때 뭐라고 했냐면 오늘날 그러니까 언젠가 이 기계가 인류의 교육을 대체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거든요. 근데 적중하고 있지 않나요? 지금 우리도 그 영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 걸 보면 이 에디슨이 이 영사기를 발명하고 이 굉장히 평생의 노력을 많이 기울였던 발명 중에 하나예요. 에디슨이 발명한 것 중에. 그것이 사실 오늘날 영화,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발달하게 되는 거에 기여를 한 건 물론이고요. 특별히 저작권법 차원에서 얘기하자면 영상 저작물 특례 규정까지도 발전을 하는데요. 영상 저작물 특례 규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영상 저작물에 다양한 사람의 창작자들이 관여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다양한 사람들의 어떤 권리를 한시적으로 영상 제작자가 갖는 걸로 추정해주는 규정이에요. 다시 말하면 영상 제작자에게 여러 창작자의 권리가 양도된 걸로 추정해주고 한 5년 동안 그것을 최소한 보장해주도록 돼 있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영상 제작자가 영상을 만드는 데 있어서 투하한 자본이나 노력을 회수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 주는 겁니다. 법에서 강제적으로. 이렇게까지 발달할 정도로 이 영화의 등장은 그 창작물이 발전되고 또 심지어 영상 저작물 특례 규정까지 있을 정도로 오늘날 문화산업에 기여하고 있는 그리고 더불어서 저작권법의 발전과 기술의 발전이 함께 이루어진 그러한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당시에 그 영화를 처음에 만들었던 무성 영화 시대였고 흑백 영화 시대였지만 단 15분짜리의 영화가 있었는데 배너라는 영화예요. 이 영화는 오늘날에도 뭐 2번, 3번 만들어졌죠. 그리고 최초에 만들어졌을 때 그 전차 장면으로 매우 유명해요. 그 당시 그 기술로 15분 동안 엄청난 의미가 있는 영화인데 저작권법 상으로도 매우 의미 있는 영화입니다. 저작권법에서 영화가 등장해서 그 안에 소리도 없고 색깔도 없지만
이것이 이제 허락 없이 출판사의 허락도 받지 않고 영화 제작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저작권 분쟁에서 법원에서 판단하기로는 이 드라마틱 아트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드라마틱 워크스라고 하는 것이 행동에 의해서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이다. 그 안에 대사가 없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분명히 창작자의 개성이 들어있다. 그리고 그때 허락 없이 출판사에서 허락도 받지 않고 그러한 생필름, 즉 생필름이라고 하는 것은 영화를 만들기 위한 네거티브 필름을 말합니다. 그것을 만든 것 자체는 그 저작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다. 이때부터 원 저작물을 토대로 해서 또 다른 창작을 만들어낸 그 장르가 달라진 것이잖아요. 출판이 영화, 필름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때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인정한 차원에서, 그리고 그 드라마틱 워크스라고 하는 개념을 말한 측면에서, 그리고 영화사적으로는 이렇게 그 짧은 필름이 그 저작권법의 역사에 기여를 했다라는 점에서 재미있는 판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2차적 저작물 이야기하도록 하겠어요. 원 저작물을 그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 제작 같은 방법으로 만드는 걸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클래식 곡을 재즈로, 2차원의 그림을 3차원의 인형으로, 성인용 소설을 어린이용 만화로, 이렇게 여러 가지 차원으로 변화를 시키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3차적 저작물, 4차적 저작물 그런 말은 없습니다. 그냥 다 2차적 저작물입니다. 자, 재즈를 만들었어요. 그것이 다시 피아노 곡이 되기도 하고요. 피아노 곡을 다시 또 오르간 연주로 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로 우리가 계속 그 요즘 얘기하는 걸로 원 소스 멀티 유즈라는 말 아시죠? 이게 다 2차적 저작물 작성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문화기본법이라고 합니다. 저작권법을. 그런 것은 사실은 2차적 저작물 작성의 그 활성화를 위한 그런 법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권리 면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그 계약을 할 때 별도로 그 지정을 하거나 약정하지 않으면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여전히 오리지널 저작자에게 유보된 상태로 있다라는 점, 저작권 계약상에서 기억할 내용입니다. 음악 재생기도 역시 많은 발달을 이룹니다. 최초에 에디슨이 축음기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SP라는 것이 나오고, LP 나오고, CD 플레이어가 나오고, MP3가 출현하고, 스마트폰이 출현하고, 자, 이렇게 음악만 해도 많은 기기의 발달을 보면서 저작 인접권은 점점 더 확산되어 가고, 기기의 출현과 동시에 법은 재빨리 또 따라가면서 만들어야만 하는, 그렇게 오늘날 빨리 쫓아가야만 하는 법률이 되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저작권법은 계속 개정돼야만 하는 법률이 되고 있습니다. 자, 저작 인접권 앞에서도 잠깐 설명드렸습니다. 실현, 방송, 음반, 저작물의 해석이나 확산에 기여하는 것이고요. 자, 실현이라는 건 뭐냐면 저작물을 연기하거나 무용하거나 연주하거나 가창, 구연, 낭독, 그 밖에 예능적인 방법으로 표현하는 걸 말합니다. 음반이라는 건 음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이고요. 그 방송은 그 공중이 동시에 수신할 목적으로 음이나 영상을 송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러한 개념들이 점점 또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음반이 단순히 뭐 MP3 내지는 스마트폰, 기기 안에 들어있는 걸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컴퓨터 메모리 칩도 가능하고요. 때로는 그 무형의 그런 파일로도 다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런 것들이 음반의 개념에 다 들어있다라는 점입니다. 음반을 전송하고 움직이고 보급하기만 한다면 다 음반 개념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방송 개념도 역시 그 전송과 결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송신권이라는 개념으로 합쳐져서 설명된다라고 하는 점. 그러나 여기 그 실현자들, 방송 사업자들, 음반 제작자들, 이 사람들이 모두 다 저작 인접권의 대상이 된다라는 점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자, TV가 등장을 했습니다. TV의 등장은 대중들에게 많은 저작물을 접근하게끔 하는 그러한 기기의 발명이었죠. 하지만 그 사람들이 TV가 그 모든 사람이 다 수신이 잘 되는 건 아니었어요. 골짜기에 산다거나 산 속에 혹은 뭐 해변에 산다거나 이러면 수신이 잘 되지 않으면서 케이블 서비스라는 게 등장하면서 TV 수신을 받아서 전달하는 그러한 일이 생겨나는데, 그러면서 저작권 안에는 공연의 개념이 확장되게 됩니다. 선생님이 1강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공연권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서서 무언가를 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저작권법 안에 있는 공연의 의미는 저작물을 실현, 음반, 방송하고 상연, 연주, 가창, 구연, 낭독, 상영, 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고,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송신을 다 공연권이라고 하는데, 자, TV의 등장과 더불어서 이런 케이블 서비스,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이러한 신개념들이 발생했기
했다라는 점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본질은 이렇게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권리는 개념이 달라지고 확장된다라는 점입니다. 비디오가 나왔습니다. 소니사에서요. 그 가정용 비디오 베타믹스라는 걸 개발을 하고 나서는 처음에는 그냥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찍으라는 목적으로 나왔는데 사람들이 점점 이걸 어떻게 이용하기 시작을 했냐면 TV 방송을 개인적으로 녹화해서 보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 저작물 침해가 심해지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소송이 벌어졌었죠. 물론 그 소니사를 상대로 이것을 이제 그 제기했을 때 무죄 판결이 나기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소니사는 그러한 목적으로 이걸 만든 것은 아니었지만 일반인들이 그런 잘못을 했던 것이었거든요. 하지만 저작권 제도에 의문을 던졌던 건 그러면 이렇게 개인적으로 뭔가 녹화하고 보관하는 거는 저작권 침해야? 이게 잘못인가? 라고 하는 개인적인 사적 저작물 이용에 대한 또 다른 개념을 고민해야 되는 시대를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이게 바로 그 개인용 비디오가 만들어낸 또 다른 저작권법의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이고요. 오늘날에 보면 그 개인의 컴퓨터에서 저작물을 다운로드하거나 전송 가능한 상황까지 벌어진 걸 보면 그 당시에 이런 그 사적으로 그 개인 비디오를 찍고 하는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됐던 것들이 좀 뭐랄까 약간 유치하게 느껴질지 몰라도요. 어쨌든 사적인 이용들 이게 저작권 침해인가 의문이 되고요. 이거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생겨나고 사적 이용의 범위는 과연 어디인가라고 이 저작권법에서는 고민을 또 시작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자, 대량 복사 시대가 또 도래하게 됐습니다. 제록스사에서 대량 복사기를 보급하기 시작하면서 사실 구텐베르크가 처음에 그 인쇄기를 만들어냈을 때 그 인쇄기는요. 많은 노동과 시간이 들었어요. 사실. 그래서 그렇게 대량 복사가 쉽지는 않았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그 제록스사에서는 너무나 쉽게 그리고 많이 빠르게 이렇게 이제 그걸 그 복제 배포하다 보니까 이제 이 복제물의 이제 복제물이 너무나 많아지고 이 저작자의 권리가 너무 많이 침해가 되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정말로 이렇게 저작물을 다 일일이 허락받고 복사를 해야 되나. 너무 번거롭고 까다로워진 거죠. 그러다 보니 과연 그 복사물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복제권을 이제 어쨌든 그 침해하는 이런 차원과 그 공익의 차원, 문화 발전의 차원을 고민을 해야만 하는 그러한 그 화두가 던져졌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공정이용이라는 조항이 그래서 저작권법 안에 도입이 되는데요.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공정이용 조항이 도입되고 우리나라에도 이게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명한 넵스터 판결과 소리바다 사건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그 음악 관련 정보 교환용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제작을 해서 이게 음악 저작물을 직접 갖고 있다가 주는 그런 그 서비스가 아니었고요. 사람들끼리 서로 파일을 전달하고 또 입수하게끔 해가지고 음악 저작물을 유통시키는 걸 도와주는 그러한 그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게 되거든요. 그때 그 미국에서 결론 난 판결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묻게 되었습니다. 즉 저작권 침해에 기여했다는 책임이고 대위 책임을 묻게 되었던 그러한 내용인데 이거와 똑같은 사례가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소리바다 사건인데요. 이것도 그 가입자들이 mp3 파일을 공유하고 이용자들의 접속 정보를 서로 제공하고 그러니까 서로 IP 주소를 주고받은 겁니다. 그 개인 PC 간에. 그리고 이용자들이 음악 CD로부터 변환한 파일을 서로 주고받게 되는. 그래서 그러니까 CD를 mp3 파일로 전환해서 서로 주고받는 그 프로그램을 도와준 것입니다. 그래서 복제하는 방법으로 저작 인접권 침해를 용이하게 함으로 인하여 이 소리바다 그 서버는 어쨌든 이러한 저작권 침해를 방조했다라는 방조 책임으로 이제 책임을 묻게 되었던 그래서 이 서비스를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던 그러한 사례입니다. 이 피어-투-피어 방식이라고 하는 건 개인 간 컴퓨터가 서로 교환했다라는 의미고요. 이렇게 그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법은 점점 섬세해지고 이렇게 아주 그 좁은 부분까지 들어가야만 하는 이런 규제를 생각하게 되는 그러한 단계로 발전하게 됩니다. 오늘날 인터넷 시대에 SNS 많이들 하시죠. 저작권 침해 가능성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인의 이미지나 글을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에 굉장히 많은 분쟁이 빈번하게 생겨나고 있고 그리고 공정한 이용인지 내가 지금 남의 저작물을 공정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저 사람은 내 저작물을 합당하게 쓰고 있는지 이제 그런 고민들이 시작되고 있는 타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이란 무엇일까요? 저작물의 그 통상적인 이용 방법하고 충돌되지 않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고 보도나 비평이나 교육, 연구를 위해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성격을 따져보아야 하는데요. 저작물을 이용하는 성격이 영리냐 비영리냐, 그리고 저작물의 종류나 그 용도를 살펴보고요. 저작물이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을 따져보게 되고요. 그리고 이용된 저작물의 현재 시장, 그 이용 저작물이 현재 그 잠재 시장에 끼치는 영향을 따진다는 의미인데, 자, 쉽게 말하면 내가 저 사람 저작물을 이용함으로 인해서 원래 저작자가 가질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을 가져왔느냐, 그걸 따져본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예,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이게 공정하게 보도나 비평, 교육, 연구를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지, 이건 공익을 위해서, 문화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조항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자, 4차 산업혁명 이야기 많이 듣고 계시죠? 최근에 AI가 만든 저작물은 도대체 저작권이 누구한테 있을까 하는 의문들을 많이들 갖게 됩니다. 그 AI를 개발한 회사가 소유를 갖는다고 하면 이땐 업무상 저작물 개념이 도입이 될 것이고요. 자, 업무상 저작물 또 처음 나온 용어죠. 이건 선생님이 다음 강의에서 설명할게요. 이건 회사가 갖는다는 의미거든요. 저작권에 또 인격권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AI는 인격이 없지 않느냐. 그게 과연 이거를 저작물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 견해의 대립과 그런 어떤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긴 한데요. 올 초에 중국에서 그 AI가 주식시장의 어떤 상황을 분석한 기사를 낸 거예요. 마치 그 신문 기자처럼. 근데 그 기사를 누가 허락 없이 이용을 했는데 그게 이제 법원에서 뭐라고 판결이 났냐면, 아무리 AI가 만들었더라도 그 안에 뭔가 요즘에 AI는 딥러닝을 통해서 이 창작물을 만들어내잖아요. 그것도 진정한 그 창작성이 있다라고 해서 AI가 쓴 기사를 저작권 인정했던 그런 판결이 올해 초에 나왔어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사진에서 보는 거는 구글에 있는 딥드림이라고 하는 그 AI가 그린 고흐의 그림이거든요. 고흐의 화법을 이제 그 빅데이터를 넣어가지고 화법을 공부시키죠. 그래서 머신러닝을 통해가지고 이제 그림을 만들어내면 너무나 고흐가 그린 것 같은 이런 느낌. 그래갖고 실제로 수백만 원에 팔리기도 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이익을 정말 이렇게 AI가 창작을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인간은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것까지도 지금 저작권법은 고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 강의 재밌게 들으셨는지요?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강의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